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지은이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 해냄 출판사입니다. 16,800원, 287쪽, 초판 일쇄는 2022년 6월 30일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별로라고 느끼는 것을 넘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혐오할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기에게는 불친절할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자기의 고통에는 연민이나 공감도 없이 비난부터 퍼부을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불행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저지르는 2차 가해 때문이다. 자기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해법은 자기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삶의 동반자로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돌봄이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 노력이나 성과에 칭찬을 해주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 칭찬을 사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칭찬을 사양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다.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를 칭찬할 줄도 모른다. 자기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오만함이 아닌 건강한 자부심이다. 보편적 인간성을 바탕에 두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에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인정하고 발달시키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샘을 내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친절의 중요한 기준이다. 자기 장점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다.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잘한 것 또한 칭찬할 수 있다.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2차 가해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트라우마 환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자책과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성적이거나 용기 있게 행동했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치료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보내고 이해하는 것이다. 희생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는 행복할 수 없다. 희생적인 부모는 늘 자녀의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들은 자녀 고유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지 못한 삶을 자녀가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기에 희생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은 늘 긴장되어 있고 제대로 놀 줄 모르고 누군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정작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른다. 이들은 부모의 희망이 되어 그들의 기대대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기대에 맞서 일탈과 투쟁을 벌인다. 수능이든 저항이든 공통적인 것은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복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에게 사랑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질식감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는 것이다. 타인을 잘 돌보려면 우리는 자신부터 잘 돌봐야 한다. 사랑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화가 나 있는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위로하고 구원해줄 대상으로 삼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녀이다. 겉으로는 희생과 헌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아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학대라고 할 수도 있다. 타인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균형이 필요하다. 아이가 자랄수록 아이의 세계를 인정해주고 자신에게도 에너지를 돌려야 한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갈수록 아이 역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의 표현을 내뱉는 이들이 많다. 난 구제불능이야.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나?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네가 봐도 내가 한심하지? 표현은 참 다양하지만 결국 나는 못났다라는 뜻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정반대로 자기를 부풀리고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다. 동물들 역시 몸집을 크게 보이려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자기를 과장한다. 그러나 동물의 세계에서도 예외적으로 더 작고, 더 약하고, 더 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갈매기를 포함한 몇몇 바다새 새끼들은 몸집을 작아 보이게 하고 더 어려 보이게 행동한다. 이러한 자기 축소 전략은 어떤 도움이 될까? 약하게 보이거나 어려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다. 즉,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의도가 있다. 첫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다. 자기를 덜 위협적이고 약하게 보임으로써 상대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안심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자기 비하는 나를 편하게 대해도 돼 라는 뜻의 표현인 것이다. 둘째, 관심이나 보살핌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다. 셋째, 자기 책임을 최소화하고 비난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들은 상대가 지쳐서 멀어지거나 자기를 함부로 대하면 과장된 자기 비하를 더욱 사실로 받아들인다. 봐, 모두 다 나를 싫어하잖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맞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부족함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자기 부족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내면화된 못마땅한 시선을 거두어내지 않는 한 내적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인 결과가 자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삽질을 멈추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질문을 맞닥뜨릴 것이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가? 고질적인 자기 비난의 습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실뿐이다. 자기 비난이 들리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말 그런가를 물어야 한다. 내가 정말 실패자인가? 정말 해도 안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는가? 나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가? 라고 말이다. 자신에 대한 느낌과 생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1985년 내과 전문의 빈센트 펠리티는 미국 샌디에이고의 카이저 퍼머넌트 병원에서 예방의학과 과장으로 일했다. 그는 비만 클리닉도 함께 운영하며 질병 수준의 비만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 대다수가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연구를 계속한 펠리티는 1998년에 논문을 발표했다. 그 결과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 놀랍도록 흔하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 가운데 67%가 최소한 한 가지 부정적 경험을 했고 4가지 이상인 사람은 12.6%였다. 또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과 나쁜 건강 상태 사이에 용량 반응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부정적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건강에 대한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4가지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장병과 암에 걸릴 가능성이 2배 컸고 만성 폐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3.5배 컸다. 특히 정신적으로 자기와의 관계와 자기 조절력에 평생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중심적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문제를 겪으면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탓을 한다. 이러한 투사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된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렇다. 그러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이를 바꿔놓는다. 복합 트라우마는 모든 것을 1차적으로 자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내 탓하기를 발달시킨다. 이는 끊임없이 신경증적 죄책감을 강화한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계속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의 행위가 아닌 자기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게다가 실제 부모들이 자기 고통과 불행을 자녀들 탓으로 돌린다면 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정적 경험을 많이 겪을수록 아이들은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문제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 조절력이 잘 발달되지 않는다. 만성적인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발달 단계에서 신경학적 손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괜찮은 사람임을 타인으로부터 확인받으려는 인정 강박을 지니게 된다. 나는 무엇 해야 한다 혹은 나는 무엇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높은 기준과 지나친 당위를 만들어낸다. 당위란 당연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일수록 당위적 사고가 많다. 즉, 당연한 것이 아님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거나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이는 1차적으로 자신에게 향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 등 과장된 이상적인 자아상을 쫓는다. 이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래야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통의 본질은 기대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에 있어 고통이란 상대가 내 기대대로 존재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만약 상대가 내 기대대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아쉽게도 지금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자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내 기대대로 존재한다면 나와 잘 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힘들어한다. 지금의 나와 바라는 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러한 자기 불일치야말로 인간의 숙명이고 본질이다. 건강한 어른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한다.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을 조율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 바로 트라우마가 있거나 신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절대적인 이상에 집착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이상도 품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이상에 닿아야만 사람들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것이 바로 상처의 증상임에도 상처의 해결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일치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삶 또한 모순투성이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하는 것이다. 상처난 마음은 건강한 마음과 작동 방식이 다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3P 더하기 1F의 특징을 지닌다. 3P는 개인화, 일반화, 영속화를 말한다. 개인화는 모든 문제나 사건을 자기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화는 부분을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속화란 어떤 일이나 특성이 변함없이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을 말한다. 1F는 융합을 말한다. 즉, 3P로 인해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나 때문이고 모든 게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런 느낌과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 즉, 감정과 과잉 동일시가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잠깐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나의 어떤 행동을 잘못했다고 느끼기보다 나라는 존재가 잘못이라고 느끼고 내가 잠깐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포 속에 빠져 있는 느낌에 갇힌다. 그 감정이 내가 된다. 결국 자신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처럼 인식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일종의 정체성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자기와의 관계가 좋으면 삶은 살만하지만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삶은 평생 삐걱거린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평생 동안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정신과 의사로서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기 삶의 조건들을 원망하고 다른 이들을 부러워한다. 여러 행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최저점에 도달했다가 50살 이후부터 점점 행복해지는 U자 모양의 곡선이 나타난다. 어떻게 50살이 넘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젊을수록 우리는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특정한 자아상에 집착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신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다. 마음에 드는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나도 모두 자신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적 평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자기 안에 있었지만 발휘되지 못했던 가능성들과 만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솟아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말똥구리는 자기의 말똥을 아낄 뿐 용의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쓴 바 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은 삶의 조건을 탓하지 않는다. 그 삶의 시작과 조건이 어떠한들 있는 힘껏 살아간다. 탄생은 수동이지만 성장은 능동인 것. 그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자기 친절이란 요구하기를 그만두고 돌보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굳이 자기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다그치지 않아도 된다.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따뜻한 관심이 주어지면 당신은 자기에게 좋은 벗이 되어줄 수 있다. 자기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이 자기 연민, 마음 챙김, 친절한 자기 대화이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벗이 되어줄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연민을 최고의 공감이라고 꼽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상대의 고통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연민은 실천적 공감을 의미하며
친절과 연대를 동반한다. 또 다른 이유는 연민은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과 자기 입장을 오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연민의 감정에는 상대의 고통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의 마음 또한 헤아린다. 셋째, 상대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이 연민의 마음 때문이다.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 공감의 원이 가장 넓다. 보통 동물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 간에 국한되어 공감을 보이지만 인간은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종의 고통까지도 공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활동을 한다. 연민은 그 대상이 나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그 대상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연대의 감정이다. 인간은 나 혼자뿐이라는 느낌을 가장 큰 고통으로 느낄 만큼 뼛속 깊이 사회적인 존재이다. 그렇기에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살아가게 만든다.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한 인간이다. 고통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의 짐을 지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취약하다. 치유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보다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에 가깝다. 자기 생각이나 관점에 사로잡혀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 재구성 혹은 재평가라고 한다.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자기 안에 갇힌다. 고통이 클수록 반출을 하게 된다.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면 반추는 약화된다. 주변에 힘들 때 산에 가는 이들이 종종 있다. 왜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굳이 산일까?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그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랄까? 시야가 확장된다. 이렇게 조망이 확장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 역시 좀 더 큰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영원할 것 같은 지금의 고통 역시 시간에 따라 지나갈 것이라고 느낄 수 있고 나만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 모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내리막에 있을 때는 내리막만 보이고 오르막에 있을 때는 오르막만 보인다.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삶이란 오르막과 내리막의 순환임이 보인다. 그러니 잠시 눈을 감고 새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자. 산 위에서 세상을 내려보자. 자기 동정은 고통의 보편성을 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그 고통을 겪는 불쌍한 사람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에 비해 자기 연민은 자기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진정시켜주는 진짜 위로를 건네는 마음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촉진하고 고통을 돌보고 치유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인함 이전에 자기 연민이다. 자기 연민이 있어야 우리는 힘들 때조차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자기 연민이란 나의 고통을 느끼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고 내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듯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핵심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나를 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년 전 미현 씨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멀쩡하게 통화를 한 사람이 순식간에 유명을 달리했다. 그녀는 그 슬픔과 고통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아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어도 무감각한 이들이 있다. 감정뿐만 아니라 몸의 감각도 잘 못 느낀다. 심지어 통증에 대한 감각도 떨어져 있다. 왜 이렇게 몸의 감각이 떨어졌을까? 너무 머리로만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사무직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머리를 많이 사용할 뿐 아니라 조직 생활 속에서 감정을 오랫동안 억압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각 인식 불능증 혹은 감각 표현 불능증이라고 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머리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한다. 자신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는 물론 관절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긴장도, 갈증이나 배부름, 심지어 변이나 요의조차도 잘 느끼지 못한다. 몸에 통증이 생기면 그냥 아프다 정도로 표현할 뿐 그 통증의 성질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한다. 감각 문해력이란 자기 몸의 감각을 느끼고 이를 감각적 단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감각 문해력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신체 감각을 통해 자기 몸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감각을 통해 감정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된다. 자기와 불화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및 감정과 싸우려고 한다. 특히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 이들에게 불쾌한 감정은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해가 된다고 느끼거나 위협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정을 위험하게 느끼는 이유는 사실 감정 자체라기보다 이를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세상에 부정적인 감정은 없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분노, 배신감 등 모든 감정이 그 나름의 긍정적 의미가 있다. 자기 비난의 생각 또한 마찬가지이다. 많은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제거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이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자라는 결심만으로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관찰과 돌봄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다독이는 것뿐이다. 마음챙김 용어로는 그대로 두기라고 한다. 어떤 의도, 기대, 통제를 갖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마음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볼 수는 있다. 투명한 컵에 흙이 담긴 물을 흔들면 물이 잔뜩 흐려진다. 어떻게 하면 물이 다시 맑아질까? 흐려진 물컵을 가만히 두고 바라보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그와 비슷하다. 자꾸 판단하고 쫓아내려고 하기보다 가만히 두고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과 감정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물론 어디로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가지런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거기에 존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가 연습할 것은 자기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자기 비난은 자동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자기 비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친절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가 흩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의가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가능하다. 정신과를 찾는 이들은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거나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한마디로 이야기 회로가 과활성화되어 있고 경험 회로가 저활성화되어 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들은 회상하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비판하고 계획하고 다짐하는 등 쉴 새 없이 자기와 관련된 생각을 한다. 생각이 많고 감각이 떨어져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더라도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로 흩어지기 쉽다. 몸 챙김은 이야기 회로를 끄고 경험 회로를 켜는 스위치이다. 생각이 줄어들고 감각이 확대된다.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가기 쉽지만 감각은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한다. 특히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요동을 칠 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은 반추에서 벗어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많아지면 몸에 집중해보자. 감정이 요동치면 감각에 집중해보자. 이야기에서 빠져나와 경험에 머물러보자. 몸에 주의를 기울이면 머리는 가벼워지고 삶은 깊어진다. 어둠을 걷어내려고 애쓰기보다 자기 안의 밝음을 드러내고 키울 필요가 있다. 책은담에 명의 점통이라는 말이 있다. 밝음으로써 점점 통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어둠을 내쫓기보다 밝음을 키우라는 의미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더 알려고 하고 안 좋은 것을 고치려고 한다. 부정성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의 밝음에 주목해보자. 불행을 붙잡고 싸우기보다 자기의 행복을 찾아보자. 의식의 초점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로 돌려보자. 우리 안의 밝음을 길러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들의 인생 태도이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 세네카는 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권했다. 그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만 세네카는 판사가 피고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를 경계할 것을 당부한다. 심판자가 아니라 잘못을 통해 현명한 처신을 배우기 위한 관찰자가 될 것을 강조한다. 반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개선에 대한 관대함이다. 자기에게 불친절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큰 결심을 통해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고 다그친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포기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다. 자기 관찰자가 되어 삶을 돌아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 이는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는 어른들의 존재 방식이다. 성인의 일반 호흡수는 분당 16회에서 20회 가량이다.
보통 실제보다 더 많이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함께 호흡수를 측정해보면 16회 미만도 무척 많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호흡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식을 안으로 향했을 때의 변화이다. 우리가 몸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면 몸과 마음은 변화한다. 어떠한 의도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느려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감정이 순화된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다. 게다가 연민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주의를 기울이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잡념이 줄어들고 감정이 가라앉고 돌봄의 마음이 올라온다. 주의를 밖에서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자기 돌봄의 시작이다. 자기에게 따뜻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친절이다.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자기와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연결이 강화된다. 자기 상태를 알게 되고 자기를 돌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겨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주의가 깊어지면 모든 영역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감정 상태, 식생활, 몸의 에너지, 삶의 속도, 시간을 보내는 방식, 취향과 기호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삶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동기가 달라진다. 프랭크 리스먼 박사는 최초로 도움 치료 이론을 정립한 사회심리학자이다. 도움 치료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기도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자조 모임이다. 중독, 우울증, 암 등으로 자신도 지탱하기 힘들지만 자조 모임을 통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도움을 베푼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치유해 나갈 힘을 얻는다. 프랭크 리스먼 박사는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다른 사람을 안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번아웃에 빠지거나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식물을 돌보거나 봉사활동을 권한다. 어떤 이들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를 돌볼 힘도 없는데 무언가를 돌보라고요? 돌봄의 역설이란 게 있다. 자기를 돌볼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 무언가를 위해 작은 돌봄을 베풀면 놀랍게도 자기를 돌볼 힘이 생겨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상호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을 하면 자발적 봉사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뇌에서 행복감을 주는 엔돌핀과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된다. 봉사를 하면 기분이 2, 3일에서 몇 주간 최고조에 다다르는 헬퍼스 하이를 경험하는 이들이 많다. 한마디로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다. 억지로 봉사활동을 할 필요는 없다. 부담이 되는 이들에게는 일단 식물을 기르는 것부터 권한다. 식물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 많다. 식물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다. 당신은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가? 누군가 당신을 잘 돌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작은 돌봄을 베풀어 보자. 무언가를 돌보는 것은 자기를 돌보는 일이 된다. 인간은 무언가를 원하고 추구한다. 그 욕망이야말로 삶의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탐욕, 음욕, 무욕 등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리적인 것에서부터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고 나아가 자기를 초월하고 싶은 마음까지 인간의 욕망은 다층적이다. 욕망으로 인해 피폐해질 수 있지만 욕망으로 인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욕망인가이다. 그러므로
욕망을 제거하기보다 욕망의 위계를 정하고 욕망을 조율하는 일이 필요하다. 자기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길을 내어주는 일이 포함된다. 반대로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잘 알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욕망과 기대에 더 편승한다. 자기 돌봄이 이루어지면 점점 더 자신과 깊이 만나게 된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 자신의 감각과 감정, 욕망에 주목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기감을 회복한다. 자기 돌봄이 깊어지면 우리는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게 된다. 세상에 갖고 태어났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여러 가능태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다. 그에 따라 자기다움은 다시 깊어지기 시작한다. 일찍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자기 배려의 철학자들 역시 자기 돌봄은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자기 영혼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자기 돌봄은 내면의 욕망을 깨워 기존의 자신을 넘어 새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자기 돌봄은 내면의 벗이 되어 진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끈다. 지금까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원래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본능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와 남을 향한 아낌과 돌봄과 사랑의 마음이 시소처럼 균형을 잘 잡으면 나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멋진 어른이 됩니다. 문제는 이 균형이 흐트러질 때 생깁니다. 나만 지나치게 사랑하면 나르시시스트, 남만 지나치게 사랑하면 호구가 됩니다. 나의 의지와 바람만을 100% 충족시키며 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지와 바람을 1순위로 삼고 살면 내게는 껍데기 삶만 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핵심인데 저는 내가 1번, 남이 2번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내가 나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내가 남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1번으로 아끼고 돌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도덕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주가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한 본능이고 순리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나 자신이 아니고 남인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각자는 모두 나일 뿐이지 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먼저 아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히 비행기 승무원들은 비행 중 사고가 발생해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할 때 먼저 자기 자신부터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승객을 도우라고 배웁니다. 승객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합니다. 남을 돕기 위해 필요한 힘은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아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돌볼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돌보면 남도 돌볼 힘이 생겨납니다. 힘을 내어 돌봄을 실행할 때 더 힘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잠재력입니다. 주역학자 초훈 김승호 선생님은 재수 없는 인간이 되지 말고 재수 좋은 인간, 행운이 따르는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간이 재수 좋은 인간일까요? 재수 없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이 재수 없는 느낌을 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재수 좋은 인간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재수 좋은 인간인지 어떻게 해야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죠. 초훈 선생님은 재수 좋은 인간, 행운이 따르는 인간은 매력이 있는 인간이며 매력이 있는 인간은 강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힘이 있는 강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 스스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고 말하고 믿고 행동하지 말고 내게 더 큰 힘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실제로 나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고 더 강해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 재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꺼내 사용하지 못하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꺼내 사용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 실천할 때 우리가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읽어드린 웨인 다이어 박사의 책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피곤하다, 힘들다 하고 입 밖으로 내뱉어 말할수록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는 걸 발견한 웨인 다이어 박사는 절대로 피곤하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내뱉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곤함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체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몸이 피곤한 경우보다는 정신적인 유약함이나 게으름이 신체적인 피곤함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 정도는 강하고 매력적인 자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배우는 명상에서는 이런 것을 미래 자화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나를 완성된 나라고 여기지 말고 더 멋진 나, 더 강한 나, 더 대범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미래의 모습을 지금의 내 마음속에 확연하게 품은 뒤에 그 모습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현재의 내가 미래 자화상 속의 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 정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정의에 부합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그 정의란 것이 부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못생겼고 예쁘지 않아서 매력적이지 않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처럼 살아온 거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 거야. 나는 이런 잘못 저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 나는 약하고 힘이 없어. 나는 열정이 없고 좋은 머리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 나는 특별한 것이 없으니 지금처럼 강물에 떠내려가듯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잘난 사람은 애초에 잘나게 태어나서 그런 거야. 나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처럼 부정적인 목소리들은 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 부당한 비난과 공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내면에 있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과장하고 확대하여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행동입니다. 멈추고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 잠깐 앉았다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생각과 느낌이 잠시 내 마음속에 발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훈련을 하면 빈도를 현저하게 낮추고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허수아비 훈련입니다. 허수아비 훈련은 제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 허수아비는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새를 쫓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보다 더 잘할 수 있죠. 내 머리 위에 잠깐 앉은 새를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좋지 않은 생각과 느낌 또는 관념과 의식이라고 비유하면 그것들이 머리에 앉는 걸 인지한 순간 머리나 손을 흔들어 쫓아내는 것, 그것이 허수아비 훈련입니다. 저도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럽고 아쉬운 실수나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생각으로 잘못하는 것도 셀 수 없이 많죠. 그때마다 허수아비 훈련을 합니다.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느낌과 생각과 행동 패턴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나에게서 한 발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고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려고 시도하는 새들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새들은 언제고 다시 찾아오지만 허수아비 훈련이 반복되면 습관적인 실수나 잘못은 서서히 고쳐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울적한 느낌이나 불안한 마음,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부끄러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발생하면 발생 자체를 즉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좌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미래 자화상이 있어야 내 머리에 앉은 것이 새인지 아니면 행운의 손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허수아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자화상이 있어야만 하고 미래 자화상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성찰과 사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 여름 명상을 배우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가장 자주,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나를 보는 연습입니다. 모든 순간에 나 자신을 영화를 보듯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합니다. 내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느낌의 파노라마와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나의 마음 상태, 말과 행동을 가만히 바라보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내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보는 훈련, 미래 자화상을 품는 훈련, 새를 쫓는 허수아비 훈련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자기 돌봄이고 저는 당연히 그 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를 보는 연습, 나를 영화 속의 배우처럼 객관화해서 관찰하는 연습,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하루를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유하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점점 재미가 붙으면 매 순간 자기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관찰하는 자세가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도 가벼워지고 자기 자신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살거나 모른 척하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친해지고 동반자가 되는 모든 과정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하루 중 10분만 빼서 나의 오늘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옥 열쇠를 삼켜버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린 죄수와 같습니다. 나를 해방시켜줄 감옥 열쇠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매지만 자기 속을 들여다볼 생각은 안 합니다.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까요.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불안하거나 견디기 힘들고 삶이 힘드시다면 거기에서 벗어날 황금 열쇠는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관찰하고 나에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세요.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과연 그게 최선이었는지 정직하게 사유해 보세요. 그렇게 나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 속 깊은 곳에서 하나둘 답이 떠오릅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알 속의 병아리와 바깥의 어미닭이 동시에 알 껍질을 밀고 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내면을 찾아 들어가면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참 자아가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 새 사람은 지금의 나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더 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인간이 되는 희망을 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